예,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거진 과거사 갈등에 이어서 이번엔 양국이 우리 함정의 레이더 가동과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에 행방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문성목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양국 관계 이게 수년간 갖가지 그 갈등 요인들이 생겨났는데 최근에 이제 국방 분야 관련해서 지난달 20일이었죠. 조난한 당한 이 북한 선박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함정이요, 일본 초계기가 조공 비행을 한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3주가 다 돼가는데 일단 우리 국방부 8개국어로요, 물론 한국어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동영상 반박 영상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일본 방위성이 제공한 영상에 대한 반박인데 센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그 영상을 공개했죠. 그리고 그것은 아베 총리가 직접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초계기에 조사를 했다.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통신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확대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을 규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44분여짜리의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일본 측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 광개토 대왕함과 해경정은 당시 조난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데 집중을 한 것이지, 일본 초계기를 명확히 확인하고 거기다 대고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우리가 위협했다고 그러고 그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그러면서 실제 그러면 레이더 조사한 그걸 공개해라 그랬더니 그건 또 공개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규명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봐도 레이더를 가동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8개 국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국제사회에 공공연하게 이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 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대로 이건 뭐 사실 그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금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불거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해군하고 일본의 해상 자위대 간은 한라인, 그러니까 긴급 통화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양국 간에 오해가 있으면 풀어나가는 그런 그 스텝을 밟았으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그 20날 다음 날 바로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걸 그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양국 간의 쟁점으로 상당히 지금 부각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주도한 것은 역시 또 이제 그 아베 수상이고,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국방부나 외교부 한일 관계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이제 로키 좀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단계 와서는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내부 방침이 굳혀졌고, 그런 점에서 총리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에 관한 문제고 분명히 당당하게 대응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논쟁을 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때 민주당 정권 때였는데요. 네. 중국 그 함정이 그 자위대 그 초계기에 대해 가지고 이건 그대로 그야말로 이제 사격 관제용, 언제든지 이게 조준해서 사격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예. 당시 이제 굉장히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이 됐었고, 근데 첨예한, 이건 또 독도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첨예한 생각으로 둘러싼 이건 중일 간의 영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사태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두 번째로 다시 한일 간의 이런 그 상황이 좀 일본이나 한국에 좀 각인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일본 내에 그러니까 그 국방에 있는 고위 인사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게 맞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일본 그 외무성 쪽에도 확인을 해왔는데요.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반드시 사격 관제용,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조준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일본 내 전문가들은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좀 일본 정부가 지나친 대응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그 주파수를 제대로 밝혀가지고 사실 확인을 상호간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건 군사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이건 진실 공방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또 외교적인 부분이라서 좀 더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후에 고노다로 외무상 취재진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방위 당국 간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태도와는 상호 좀 다른 이런 인터뷰 내용이라서 어떤 의도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외교 당국과는 이 문제가 지나치게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가 강한 데 비해서 아마 아베 수상이라든지 수상 관저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부러 이제 언론에 그 공개를 해가지고 사태를 키운 거라든지 이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또는 한국 때리게 하는 그런 면에서 국내 결집도 시키고 또는 최근에 이제 그 확정된 방위대강에 대해서 벌써 일본 측이 지금 항공모함 2대를 예를 들면 신규 추가한다든지 방위배 증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이건 정당한 근거를 만들려면 약간의 긴장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일본 측에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것은 사실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에 이제 그 5.1기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이 해상 자위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연내 강력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제 압류가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 내에 상당히 축적이 불만이 지금 누적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 좀 상당히 이건 뭐 사실을 상호간에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일 간의 지금 다양한 쟁점 속에서 악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당히 그 가시적인 현상이다. 대표적인 그런 좋지 않은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도 통상적인 군사적 마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상황 양국이 서로 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갈등이 또 갈등과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한일 간에는 사실 과거사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특히 한국과 일본이 처한 여러 가지 안보 현실을 봤을 때 그런 갈등보다는 협조적 관계를 더 추구하고 또 그렇게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양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아베 총리는 본인이 떨어지는 어떤 그 인기랄까 지지 여론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고 내부 결집,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아베 총리가 추구하는 헌법의 개정 문제 또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를 정당하기 위한 그런 구실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한일 간에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간에는 정보와 관련된 이 교류 협정도 지금 맺어져 있고요. 또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왔단 말이죠, 그동안. 그래서 이것이 결코 문제가 될 일이 아닌 것인데 이걸 문제화시키고 있고 이걸 갈등으로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을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 지렛대로 이걸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제시한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있잖아요. 3년 전에 맺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서로 뭔가를 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근데 맞습니다. 무용지물이네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라고 해서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비밀 보호 협정인데 여기에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하기로 최소한의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처음에 시작된 것은 98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문서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는 한일 간의 인적 교류,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대가 일본의 방위대학교가 가지고 교류한다든지 네. 또 일본의 무관이 한국에 파견된다든지 이런 인적 교류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공동 군사작전 이건 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림픽이라든지 환태평양에서 공동으로 할 경우는 한국, 미국, 일본의 해상자위대 또는 해군이 공동으로 하지만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단독으로 한 건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지금까지 어떤 말은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이지만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상호 간의 협력 또는 기술이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런 사태라는 것은 얼마든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방지하려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비밀 보호 협정에 따라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적어도 지금 이번 사태 같은 것은 반드시 한일 간에 이런 해군 간에 그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왜 문제를 이렇게 키우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초계계 해상 레이더 문제 외에도 한일 간 갈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제 전범기업 내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을 두고 대응 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 사법부가 그러니까 1965년의 협정에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그 말하자면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정신적인 유자료를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제 압류에 대한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지 간단한데요.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일철 주금이 피해자에 대해서 돈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 보상을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예. 일본 기업과 한국의 피해자 간의 관계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계속 추가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일본 기업이 70개가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200개 기업도 전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압류 신청을 할 수 없고 원고단을 구성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럼 추가 소송 또는 이제 그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청구권 자금으로 3억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책임을 지겠다. 예. 그리고 추가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라는 조치를 일본 정부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억 달러로 끝났다는 건데 왜 지금 와서 또다시 새롭게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일본 측에서 본다면 이것은 한일 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일 수교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협력으로 하기로 지난 2002년에 합의를 한 건데 북한에서도 지금 30만 명 이상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 보상이 추가되는 겁니다. 중국, 동남아, 대만 이게 이제 65년에 그 경제 협력으로 해왔던 전후 체제라는 것이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서 일본 기업이 돈을 내고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한국 정부도 상징적으로 참가하는 상태에서 어떤 공동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해자 구제하는 그런 방식은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사법부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주장이란 건 뭐냐면 예.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예. 아마 가도 그쪽에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지금 그 피해자들이 이건 민사소송이긴 한데 65년도로 다 끝났다는 것이 있고 또 한일 간의 투자협정 맺은 게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것으로 본다면 ICJ로 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마 지금 3일절을 기해 가지고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들이 강제 압류 신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2월 말까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안 주면 3월 1일 날 바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은 아마도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아무리 늦어도 3월 말까지는 ICJ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갈등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어느 쪽이 맞는지 가려보자라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가더라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가더라도 이미 한국 측은 강제 간할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ICJ가 내린 판정에 대해서 한국이 들어가지 않겠다면 그건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 이론전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일본은 지금 그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거든요. 양 교수님 모실 때마다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한일 관계 계속 나빠지고만 있어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정말 풀려면 어떤 좀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건 뭐 학술적으로 하면 이행기 정의인데요. 피해자들이 정부 간의 맺은 협상에 의해서 구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들어오고 한국의 16개 기업들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 지금은 3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라든지 돈을 받아가지고 많이 성장을 해왔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것을 지지하면서 포스코 등 16개 기업이 돈을 내고, 일본 기업들도 돈을 내고, 그래서 한일 양국 정부가 상징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고 하는 독일식의 2+2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피해자 구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객관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3억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한국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소송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떤 나라든 간에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켜야 이걸 존중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국민 정서 면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도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더 올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 제3국에 도피했다가 이탈리아 당국이 다시 이제 소재를 파악을 해서 다시 재입국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디에 좀 머물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역시 소재가 불명하다는 게 오히려 그 조성길 대리대사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탈리아의 한 그 보도에 의하면 뭐 평양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한 소재를 확인해 주기는 아마 어려운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그렇습니까? 네, 결국 망명 처리가 확정될 때까지 아마 이 소재 부분은 불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역시 이제 이것이 민감한 것이 태영호 공사도 후에 이탈리아 대리대사의 경우에는 뭐 태공사의 얘기도 들어보면 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어떤 이 비밀 자산 이런 것들을 관리했다라는 그런 예.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아주 정말 선발된 특히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은 뭐 정신무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검증이 투철한 그런 인물인데 잇따라서 이렇게 망명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서는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예. 혹시 또 주 대리대사가 미국 또는 어디에 망명을 해서 북한 내 어떤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담고 있는 의미가 민감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소재가 불명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한국에 와라. 한국에 오는 건 의무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태영호 전 공사 먼저 이제 탈북을 해서 망명을 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한국행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예, 그럼요. 우선 한국행이 되려면 본인이 한국행을 원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국이 한국으로 원한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보도대로 미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한 것이 사실이고 또 미국 그 망명을 접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일단 당장 한국으로 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태영공사의 얘기는 역시 지금 태공사 자신도 밝혔듯이 일단 북한의 변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 대리대사와 본인이 힘을 합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 이제 이 조 대사 대리의 망명 신청 이런 부분이 북한의 내부에 미친 영향도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으로 이미 북한 내부의 어떤 상황이 이런 외교관들의 이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내부 상황이 좀 어떻길래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결국 이제 금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보면 부정부패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나라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그래서 중국의 경우도 시진핑 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북한 내부에도 그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만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뿌리 뽑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검열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네.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황병서도 좌천이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의 군 정치위원이 결국 그런 문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조 대리대사가 어떤 개인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것을 떠나서 뭔가 북한 체제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 내부에 문제가 없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이 아마 지금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망명을 했다면 그 동기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있는데 작년 11월 중순에 이제 그 대사관을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길 대리대사의 어떤 망명서를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인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망명이든 어든 간에 이게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11월에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돼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북한 측 요청에 의해서 연기가 되는 예.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공교롭게 이 시기가 일치하는데 역시 미국이나 북한도 이 문제를 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이 지금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친서를 받고 아주 입이 한 방만큼 이렇게 벌어졌고 그리고 빨리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사건이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이제 또 나온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고 아주 머지않아서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네. 좀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없는 얘기를 지어서 내지는 아마 않았으리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인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은 너무나 다행이고 만약에 본인이 당선이 안 됐다면 아마 아시아는 전쟁이 일어났을 예.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지금까지 미국 협상을 잘했다라고 하는 걸 부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기 위한 장소도 곧 발표가 되고 있다.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후보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배제됐고 아마 아시아권 중에 하나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아시아권이 고려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 6월부터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나기만 하면 뭔가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지만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사실 북핵 문제는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담이 열리는 건 좋습니다. 열려서 정말 획기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과연 긍정적으로만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